자, 계속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갑은 그 소유 X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을명의 전세권을 설정했다 해서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테고, 전세권 대부분 이슈가 건물 전세권을 중심으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자, 1번 을의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는 경우 존속기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오른편 되겠고요. 존속기간 만료 시 을이 전세권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을은 전세권에 기해서 그 X 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 신청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오른편. 3번 존속기간 만료 시 자, 전세권자 을이라는 사람은 이 전세권 반환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등기법에서 이슈가 되는 게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게 되면은 전세권의 일부 양도라고 하는 거, 요것도 가능하다 해서 담보 물권과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도 양도할 수 있죠. 피담보 채권하고 분리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그래서 이 저당권 같은 경우도 그 뭐죠? 지금 채권액, 자, 전체가 아니라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그 액수를 자, 신청 전보로 제출을 해야 된다. 이런 주제와 연계가 되고요. 자, 갑이 X 건물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하는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을은 병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서 가볼까요? 해서 갑 소유의 X 건물에 대해서 자,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자, 갑이 병한테 자, 소유권을 이전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을은 자, 병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걸 틀리게 뽑아낸 거죠. 그래서 중간에 소유권 바뀌게 되면 바뀐 소유자에게 당연히 전세권 주장할 수 있고요.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게 되면 전세권을 주장한다는 얘기는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바로 바뀐 소유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해서 이게 이제 임대차랑 같은 맥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갑소유 X 건물에 대해서 을이라는 임차인이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를 했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바로 임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얘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다는 전제에서 이것도 자, 같은 맥락. 전세권은 이미 전세권 설정 등기를 통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당연히 대항력이 인정되게 될 거고, 대항력이 인정이 된다는 얘기는 바뀐 소유자에게도 당연히 어떻다? 전세권을 주장한다. 전세권을 주장한다는 얘기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사용수익 권능을 주장할 수 있을 테고,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그때는 뭐를 바로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대항력인 임차인 같은 경우에도 자,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임차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바뀐 소유자에게 뭐를 바로 임차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종전 소유자한테는 어떻다?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뽑았고요. 5번 자, 필요비 상환은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야 되죠. 자, 지상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상권자, 지상권 설정자에게 유익비 상환 청구, 그 다음에 계약 갱신 청구했는데 들어주지 않게 되면 지상물의 매수 청구. 그래서 지금 지상권에서 지상권이 소멸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유익비 상환 청구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갱신 청구에 따른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 자, 건물 전세권에서 문제가 되게 되는 거 똑같습니다.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가 있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된다.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된다. 비교해서 임차권이라는 개념을 끌고 들어가게 되면, 임차권에서는 자, 토지 임대차라고 했을 때 지상물의 매수 청구, 건물 임대차라고 했을 때 부속물의 매수 청구 외에 필요비와 유익비를 묶어서 비용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지상물의 매수 청구나 부속물의 매수 청구 얘기는 임차권에서도 소위 형성권이라고 해서 이걸 배제하는 특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데 비해서 이 자,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한 부분은 임의 규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걸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면 비용 상환 청구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식이에요. 비용 상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유치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 거.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보실 주제. 답은 4번 이래 보셨고요. 자,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봅니다. 갑은 을에 대한 금전채권 담보기에서 을의 엑스토지에 저당권을 취득을 했고 그 비용의 엑스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을 했다라고 해서 을의 엑스토지에 대해서 1번 저당권, 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2번, 자,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자, 갑은 자,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저당권을 양도할 수 있다. 해서 단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해서 1번 오른편, 2번 을이 자, 지금 채무자죠. 갑에게 피담보 채무 전부를 변제하게 되면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 저당권은 소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것. 3번 을이 X토지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로서 을이 자, 건물 Y 건물을 신축한 경우로서 을의 채무 불이행에 따라서 갑이 경매를 신청할 때 Y 건물의 소유권이 정한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괄 경매는 토지 소유권, 자, 토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이 동일했을 때 토지권은 저당권 실행함에 있어서 뭘 할 수 있다? 바로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할 것. 4번 갑이 을의 토지를 매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갑의 저당권은 소멸하게 된다. 가볼까요? 자, 갑이 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러면 갑의 저당권은 소멸할 거예요. 혼동이 발생하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 혼동이 발생하지 않죠. 갑의 저당권을 기준으로 밑에 자, 꼬리에 달라붙어 있다. 그러면 이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때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에서 혼동력이 한 사람에게 두 개의 권리가 귀속되게 됐을 때 뒤에 꼴이 없으면은 그때는 뒤에 있는 권리는 소멸하게 되는 것을 혼동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을의 토지가 공용징수가 돼서 을에게 수용 보상금 청구이 발생했을 때 갑은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저당권의 물상대위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저당권의 물상대위 아예 답 외우고 들어가야 됩니다. 화재 보험금 청구권, 수용 보상금 청구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 지금 그 대금이 그 저당권 설정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자, 우선 강제 집행하는 것,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것을 저당권의 물상대위. 그래서 협의 취득 등에 있어서는 저당권의 물상대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답은 혼동 관련한 주제 4번을 답으로 구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저당권 관련해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자, 두 개의 쟁점 가야 되죠. 근저당권 관련해서는 다른 거 다 부질없는 얘기고 첫 번째 이슈 자, 피담보채권의 확정 시기 스스로 경매 신청을 하면 더 이상 경매 신청할 수 없으니까 근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액은 확정되게 된다. 후순위 저당권자,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 청구를 하게 되면 자, 이 근저당권이 소위 말소 기준 권리 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매각 대금 완납이 된 시점에서 근저당권이 소멸하게 될 것이고 그때 바로 피담보채권액은 확정되게 된다. 이게 이제 확정되는 시기 이게 중요한 쟁점이고 두 번째가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 청구라고 해서 물상 보증인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물상 보증인은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게 되면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나머지 애들은 채권액 발생한 채권액 전부를 변제하지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1번은 중요치 않고요. 두 번째, 자,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뭐 등 나와 있어요. 보니까 자, 지금 물상 보증인이라는 사람은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물상 보증인은 자, 바로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더라도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자, 3번 질문, 1번 질문 같은 얘기인데요. 채권 최고액이란 개념 자체가 저당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한도액. 세 번째 질문,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된 경우 확정 이후 새로운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뭐 1번, 3번 깔아주는 질문이고요.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은 이때는 경매 신청은 그 시점에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게 될 것이다. 자, 5번 질문. 근저당권의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나중에 매수인 매각 등을 완납한 그 시점에 바로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나오든 간에 기본적인 맥락 자체가 말소 등기 청구 얘기하고요. 피담보 채권액 확정 시기 요거 가지고 얘가 이제 주로 짝수회차에 나왔던 문제인데 지금 이게 이 30회 때 안 나와서 우리가 두 개를 다 갖죠. 그래서 공동 저당에 있어서 물상 보증
증인의 2순위 저당권자 전부 권리를 변제받는다. 이 얘기 하나 무식하게 외웠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근저당권에 있어서는 피담보 채권에게 확정 시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피담보 실제 발생한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했을 때 물상 보증인의 경우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고도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얘기. 나머지들 뭐 후순위 뭐 담보권자라든가 또는 채무자 이런 사람들은 전액 변제하지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을은 갑으로부터 1억을 차용하면서 자기 소유 X 토지에 담보 가등기를 설정해 준 후 다시 병으로부터 4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자, 병을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해 주었다. 그래서 을 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1번 자, 갑으로부터 1억을 차용하면서 갑이라는 사람이 담보 가등기 권리자가 되게 된다라고 할 거. 2순위 권리자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자가 되게 된다. 이렇게 전제를 깔게 됩니다. 1번, 2번이요. 변제계 을이 변제를 하지 않게 되면 자, 갑도 자기의 채무 변제 없으면 경매 청구할 수 있고요. 자, 병도 경매 청구를 당연히 할 수가 있다라고 할 것. 자, 3번 증은 변제계 을이 변제하지 않게 되면 갑은 청산 절차 없이는 가등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서 오른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그래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청산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제일 먼저 청산금의 확정, 결정이라고 해서 자, 이렇게 갔었죠. 부동산의 가액에서 자신의 채권액과 선순위 담보물권자의 채권액을 뺀 금액을 청산금으로 결정한다. 그때 호순위 담보권자의 채권액은 빼지 않는다. 두 번째 출제 포인트. 청산금 한번 통지가 이루어지게 되면 채권자는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다라고 할 거. 채무자는 다툴 수 있습니다. 근데 쟁점 안 되고 채권자는 다툴 수 없다. 세 번째, 후순위 저당권자 같은 담보권 물권자가 있게 되면 청산기간 그 2개월의 기간에 한정해서 변제기 도리 전이라도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네 번째, 청산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어떻다 본등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이 과정을 생략하고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등기는 일단 무효가 되겠지만 이게 확정적 무효는 아니고요. 나중에라도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되면 어떻다 다시 유연 등기가 될 수가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소위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을의 다른 채권자가 X토지에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갑은 병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오른편 되겠죠? 선순위 권리자가 누구 되니까? 갑이 되니까 병보다 우선 변제를 받는다. 4번, 5번, 을의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매각이 됐을 때 갑은 본등기 청구할 수 있다. 요걸 틀리게 뽑았어요. 그래서 자, 우리 말소 기준 권리라는 개념. 자, 경매가 진행이 됐을 때 그 물건에 표시된 권리 중에서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사실은 이제 그 양도담보권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 주로 이제 6개가 논의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등기된 권리 중에서 6개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 중에 가장 선순위에 있는 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될 테고 그 I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있는 권리는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답은 5번 이렇게 구성. 경매가 이루어지면 누가 어떤 과정을 거치든 간에 이선은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담보 가등기가 되기 때문에 담보 가등기부터 포함해서 이 밑에 있는 권리는 모두 다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27회 때 나왔던 문제 끌고 와봤는데요. 자, 바로 저당권자 유치권의 성립,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이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이라고 하는 게 공사대금 채권, 수리비 채권 또는 비용 상환 청구권 이렇게 간다는 거죠. 두 가지만 어찌됐든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27회 때 나왔던 문제 패턴인데 이거 아니죠. 기억 아니고요. 니은 아니죠. 기억, 니은 제거를 해버리게 되면 자, 문제는 답은 몇 번? 2번. 바로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외운 걸 바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해서 왜 디귿이 되고 리을이 안 되고 이렇게 분석을 하면 안 되고 최대한 문제를 단순화시켜야 돼. 시험장 가서는 외웠던 알량한 지식 몇 개를 갖고 쇼부를 봐야 돼. 유치권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는 게 공사대금 채권 또는 수리비 채권, 비용 상환청권 이것만 얻었다 유치권 인정된다. 그러면 최소한 보증은 반환청권이나 권리금 반환청권 이런 것들은 유치권이랑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러면 기억 니은을 일단 제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억 니은 제거하고 나면 답은 2번 바로 치고 들어가는 거지. 이걸 꼼꼼히 해석해서 안 돼요. 시험장에서는 더군다나 멘붕이거든. 그래서 자 여기 보니까 필요비 상환청권이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뭘 할 수 있다? 바로 자 유치권 주장할 수 있는데 끝까지 돈을 안 주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손해배상 채권으로 전환되게 될 텐데 그때도 유치권 계속 주장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주장하면서 유치권도 같이 주장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유익비 상환청권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바로 유치권 주장할 수 있을 텐데 그 앞에 원상 회복 약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더 이상 유익비 상환청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얘는 유익비 상환청권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디귿하고 리을이 되게 어려운 얘기야. 요는 자 기억 니은은 겁나 쉽거든. 그래서 기억 니은을 제거하는 식으로 가게 되면 답은 되게 간단하게 뽑아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갑은 을로부터 공사를 발주받아 신축한 건물 그것을 점유하면서 을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해서 자, 을이 자 X 건물의 소유자가 될 테고 갑이 유치권자가 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또 답 외워야 되지. 요즘 문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거 바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법원에서 상환 기간을 유예해 주게 되면 어떻다? 더 이상 유치권 행사, 인도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것이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 인도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 1번 갑이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기 물건에 관한 점에서는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너무나 당연한 혼동에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자 갑의 유치권 얘가 이 X 건물을 사서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유치권도 가지고 있으면 골 때리는 상황이 되는 거야.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X 건물에 대해서 병한테 소유권을 넘겨. 그리고 돈 받고 팔아. 등기 넘겨줘. 그리고 나서 뭘 주장해버려? 또 유치권 주장하면서 이 돈 줄 때까지는 목적물 인도를 거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기 물건에 관한 점에 있어서는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번 질문요. 갑이 건물의 점유에 관해서 선관 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 을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오른편 되겠고요. 세 번째 이슈. 채무자 을이 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갑이 간접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이때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많이 나오는 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원래 유치권의 성립이라는 것은 직접 점유, 간접 점유를 불문하고 인정이 되는 개념인데 비해서 지금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 이때는 어떻다?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을 소유 건물에 대해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은 후에 이게 바로 뭐라고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다. 아예 훈련해줘야 돼. 유치권하는데 갑자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고 뭐 그럼 이게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이 공사대금 채권이 그때 발생을 하게 되면 이때 유치권 성립하게 될 것이고 다만 이때는 뭐는 인정되지 않는다. 인도 거절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돼야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뽑아냈었고요. 5번 질문 병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였더라도 갑이 점유물의 반환청권을 행사해서 점유를 회복하게 되면 갑의 유치권은 되살아난다. 그래서 원래 점유 상실했으면 유치권은 소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점유를 회복하게 되면 유치권은 되살아난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번. 그래서 하여튼 유치권 얘기에서는 제일 어려운 문제 패턴이 두 가지죠.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법원에서 상환 기간을 허용해 주게 되면 더 이상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 이 얘기 하나 있을 테고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것이 어려운 거야.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유치권 공사대금 채권 등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인도 거절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답은 4번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볼까요? 자, 민법상 물권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건 제일 쉬웠던 문제 기출 그대로 끌고 들어왔는데 자, 1번 질문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해서 일반적으로 토지 일부,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나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음이 원칙. 그런데 바로 점유취득시효 얘기는 이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자, X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토지 분할 등의 과정을 거쳐서 이게 Y 토지하고 G 토지라고 이렇게 이제 두 개로 쪼갰다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자, 을이라는 사람이 이걸 매수를 해가지고 Y 토지를 샀는데 자, 건물 지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경계를 넘어서 건물을 지어버린 경우 20년 지나버렸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20년간 소유자로 평온동일하게 점유하게 되면 등기 청구권 발생되게 된다. 원래 토지 일부에 대해서 시효 취득이나 이런 걸 인정하지 않는 취지는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얘는 특정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시효 취득도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할 것. 2번 질문은요. 한동 건물의 일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해서 바로 구분 소유권 얘기가 될 것이고요. 3번, 자, 미분리 과실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게 된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부합이 발생하지 않는 케이스죠. 그래서 자, 미분리 과실, 과수원의 그 과실에다가 다 과일들이 있는데 이 복숭아 이거 아무개 거다 이렇게 표현카드 붙여놓게 되면 이게 명인 방법 이런 의미가 되게 될 테고, 그래서 일단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게 된다. 토지에서 벌채돼서 분리된 수목이라고 하는 건 동산이 되는 겁니다. 동산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답은 5번이었나요? 그래서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했을 때 이때 수확기 이르게 되면 어떻다? 자,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명인 방법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자, 토지 소유권을 분리해서 독자적인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해서 5번은 틀리게 뽑아낸 케이스. 그리고 요거 나왔으니까 기억할까 다시 한번 우리 거의 2년에 한 번씩 구성되는데 민법 186조, 187조에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물권 변동에 있어서 등기 필요한 경우와 등기 불필요한 경우 다시 기억합니다. 물권 총론에서 항상 논의하는 게 등기가 자, 필요한 경우하고 등기가 불필요한 경우라고 해서 자, 먼저 공유물 분할 판결 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은 자, 이게 소위 형성 판결이라서 등기 없어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법에서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이 있게 되면 승소한 자, 패소한 자 불문하고 단순히 자신의 그 판결문을 기준해서 뭘 할 수 있도록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등기가 자, 공유물 분할 관련해서 자, 필요한 경우가 자, 두 가지 정도로 가죠. 제일 쉬웠던 게 자, 협의에 의한 분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될 테고 협의에 의한 분할은 등기해야지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근데 이제 주로 이슈가 되게 될 것은 협의 분할 소송 과정에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과정에서 자, 조정이나 협의가 성립되게 되면 이것도 협의한 분할과 똑같은 개념으로 봐서 등기 있어야지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 다음에 시효 취득 얘기 가야 되죠. 그래서 자, 소유권, 자, 지역권, 지상권 등의 시효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등기해야지 자, 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분묘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 분묘 기득권의 시효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등기 자체를 할 수도 없었고요. 공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권리가 위배의 공시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다? 등기 필요가 없다. 하여튼 요거 정도가 186조, 187조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험 문제 답을 차지하게 됩니다. 시효 취득 얘기하고 공유물의 분할, 나머지는 뭐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뭐 이런 것들은 좀 단순한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 이 파트에서 답을 뽑아내는 것들은 지금까지 16년, 17년 동안 이 두 개의 축을 가지고 끊임없이 출제가 이루어진다 해서 이게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하나하나 지문을 읽어가다 보면은 그 문제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자, 짧은 시간 안에 답을 퀴즈처럼 짝짝 찍어내야 될 때 미쳐버리는 거야. 그게 왜 법정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 법정 전세권 뭐 이런 것들은 등기 없어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관련은 쟁점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1번 교환계약, 계속적 계약에서 틀리게 뽑아냈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계약의 유형을 논함에 있어서는 주로 가장 쉬운 것이 낙성 계약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승낙이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 계약, 매매교환, 임대차는 모두 다 낙성 계약이다. 이걸 달리 표현하게 되면 뭐라고 표현하면 불요식 계약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계약은 그대로 성립하기 때문에 굳이 계약서니 뭐니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계약 자체는 어떻다 성립하게 된다. 해서 불요식 계약이란 얘기하고 낙성 계약은 같은 의미로 새기도록 할 것. 두 번째, 자, 쌍무 계약이라는 것과 편무 계약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쌍무 계약에서 매매교환 임대차가 쌍무 계약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것. 자, 그래서 이제 낙성 계약에 대응해서 요물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금 계약 하나만 바로 요물 계약에 해당이 되게 된다 해서 낙성 계약에 대응해서 유물 계약, 그 다음에 쌍무 계약에 대응해서 편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증여 계약 정도만 우리가 예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큰 의미는 없게 될 것이고요. 쌍무 계약, 매매교환, 임대차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문제가 동시 이행 항변권이나 위험 부담의 법률 이런 것들이 논의 쟁점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쌍무 계약은 뭐가 된다? 유상 계약이 되게 된다. 유상 계약, 매매교환, 임대차, 대표값, 매매. 그래서 자, 이 매매 관한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환이나 임대차 규정에도 준용하게 된다. 그래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된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된다. 이렇게 논의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교환 계약이라든가 임대차 계약에서도 담보 책임에 관한 조항은 그대로 준용되게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제일 어려웠던 문제 쌍유에서 쌍무 계약은 어떻다? 유상 계약이다. 요즘은 거의 내지 않을 그런 문제가 될 테고 한편 지금 이제 일시적 계약과 계속적 계약이라는 개념을 잡아봐야 되죠. 그래서 일시적 계약이라는 것은 한 번 자신의 채무 이행이 있게 되면 더 이상 얼굴 볼 일이 없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일시적 계약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에 대해서 계속적 계약은 계속 얼굴 봐야 돼. 바로 임대차 계약은 계속적 계약이 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매매 계약, 교환 계약은 뭐가 된다? 바로 일시적 계약이 된다. 그래서 임차인이 한 번 차임 지급했다고 해서 다시 안 봐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적 계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해지의 문제가 나오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일시적 계약에서는 해제의 문제와 연계가 된다. 답은 1번으로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 약정이 있는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이 이제 한정파는 거지. 그래서 자, 여기서 주어는 이렇게 매매 계약이죠. 그래서 매매 계약은 어떻다? 바로 낙성 계약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조항은 교환 계약에도 준용되게 된다. 그 다음에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번해서 부담하게 된다. 이것도 임의 규정이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표현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 매매 계약에 관련된 비용이라고 하는 거를 따로 이 약정을 하면 그 약정이 우선하여 적용이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까지 해서 답은 1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이건 이제 3번을 약간 함정을 파놓은 그런 케이스예요. 그리고 여기 매매교환 임대차 말고요. 계약의 유형에서 뭐 이상한 얘기 나오면 다 배제하실까? 답이랑 아무 관련 없다 해서 지난번에 위임계약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위임계약 이런 것들 의미 없습니다. 큰 의미 없고 그저 매매교환 임대차 요것만 가지고 주구장창 우려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왜? 그게 이제 우리 시험 범주에서 다루는 게 뭐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가 우리 시험 범주이기 때문에 자, 나머지 약간 사이드로 흘러가는 지문들은 중요한 쟁점이 아니다라고 할 것. 그 정도로 보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이라는 것은 효력이 있다. 이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라고 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 한편 청약을 함에 있어서 승낙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가 없으면 어떻다? 효력을 잃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 한번 답했던 거죠. 합의가 없는 경우, 뭐 무의식적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합의가 없으면 어떻다?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지난번 이걸 가지고 계약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었죠. 취소할 수 있다라는 표현 앞에는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차고 있다는 의사표시, 사기 강박했다는 의사표시 이런 것만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옳게 뽑았고 자, 그 다음 5번인가요? 청약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자, 도달 전에
사망했다라고 했을 때, 자,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해서 틀렸죠? 해서, 자, 이게 이제 맨날 그런 식이지, 항상 모든 얘기는 도달했다는 전제 하에서 그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이 의사표시에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할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을 5번 뽑아냈고요. 잠시 끊었다가 나머지 내용 끊어가겠습니다.